자, 이 통계, 확률에 관한 내용은 다소 어렵습니다만 반복해서 계속 우리가 학습하시게 되기 때문에 잘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즉, 실제 우리가 어떤 평균값을 구하려고 하는 집단입니다. 모집단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는요, 샘플링을 하죠. 전체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모집단을 역으로 추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용어를 모집단에 관련된 용어인지 표본에 관련된 용어인지를 본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죠.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를 모수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샘플, 즉 표본으로부터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는 통계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용어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는 모수,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는 통계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 따라서 우리가 통계를 크게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로 구분을 했었죠. 거기서 추론 통계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통계량, 즉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 통계량을 통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 모수를 어떻게 해요?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무엇을 통해서요?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가능해요. 자, 이렇게 모집단과 표본에서 사용되는 이 통계의 용어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학습하시고요. 다음에는 평균. 평균은 잘 알죠? 이제 통계 용어로는 이제 mea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모집단은 mu로 표현해 놨고요. 표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x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나타내는 뜻이 표현 방법이 다릅니다. 모집단은 mu, 그 다음에 표본은요 x바라고 한다. 이 두 개가 다 평균을 의미하는 뜻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분산을 봅시다. 자, 분산은 모집단은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표본은요 S제곱이라고 표현해 놨죠. 여기서 우리가 분산은요 결국은 표준 편차의 제곱승이에요. 표준 편차의 제곱승. 즉 양수화를 시키는 겁니다. 제곱승 하면은 음수가 양수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통계에서는 이 음수의 값이 나오면은 통계의 의미 부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수화 시키는, 즉 표준 편차를 제곱성 시키는 양수화 작업을 거치면은 분산이 되는 거예요. 결국 표준 편차와 분산은요 제곱성의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와 시그마 제곱, S와 S 제곱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보면요, 즉 샘플의 개수 하면 우리가 small n으로 표현하고요. 모집단의 전체 크기는요 large n으로 표현을 합니다. 서로 표현 방법이 다르죠. 자, 다음으로는 통계 용어 중에 우리가 학습하셔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이 자유도의 개념입니다. 자, 자유도라고 하는 이 degree of freedom의 약자를 써서 우리가 DF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자유도의 개념이 자, 시소의 평균 평형 유지법을 먼저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같은 친구가 시소의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죠, 그죠? 양쪽으로 한 명씩 앉으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계에서 자유도라고 하면은요, 이 무한한 숫자 카드, 예를 들어서 라지 m이 10이라고 했을 때 한 개를 뺀, 즉 n-1개의 개념입니다. 한 명을 뺀 9명은 자유롭다고 하는 개념이 돼요. 이
모집단의 평균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샘플링 한 것 중에서요. n-1개, 즉 9개의 숫자는 자유가 없다. 마지막 한 명의 몸무게만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게끔 변화를 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n-1의 의미는 전체 개수에서, 즉 샘플 10명에서 하나 빼기 개념이 아니고요. 즉 n개, 즉 10명 중에서 n-1번째 값, 그러면은 여기서는 9이 되겠죠. 그죠? 9명 값까지만 쓴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왜요? 정확한 모집단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한 명의 값은요, 우리가 이 모집단의 평균을 추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값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확하게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죠. 따라서 자유도라고 하는 개념을 쓸 때 우리가 n-1개로 샘플을 실제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표본으로 우리가 이 구한 표준 편차는요, 실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보다요 통상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불편 추정량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모집단의 모수 추정에 있어서 그 기대값이 모수와 같을 때 그 추정량을, 즉 통계량 값을 지칭하는 것으로서요. n의 값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해요. 즉 정확한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n-1로 나누게 되면요, 오차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물론 완전하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n-1개의 값으로 이 통계량 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자유도의 개념입니다. 자, 다음은 유의 수준 또는 신뢰 수준이 나옵니다. 우리가 통상 95% 신뢰 수준을 많이 활용합니다. 물론 90%도 쓸 수 있고요. 99%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죠. 95%의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유의 수준 5%, 즉 0.05가 됩니다. 그래서 95%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0.05 유의 수준하고 같은 의미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표본 평균, 즉 표본으로부터 추출한 평균은요, 이 평균의 분산값은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점차 작아진다. 이것의 의미는 가능하면 많은 샘플링을 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집단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겠습니까? 무조건 샘플링을 최대한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비용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샘플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장벽은 있죠. 그렇지만 통계에서 모집단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샘플링을 최대한 크게 하면 당연히 모집단의 값을, 즉 모수 값을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통계 용어에서 꼭 익혀야 될 몇 가지 내용을 학습하시겠습니다. 먼저 상관계수가 나와 있죠. 두 별량 사이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별량, 즉 매출액과 광고비 사이의 상관관계,
말할 때 상관계수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별량 또는 변수, 즉 매출액과 광고비 이런 것을 우리가 변수, 별량이라 표현을 해요. 자, 이러한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기울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1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형태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은요. 정반대 이러한 기울기 그래프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이든지 1범주 내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상관계수의 값에 따라 우리가 추정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 수치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매출액과 광고비 사이의 상관계수 값이 예를 들어서 0.2 이하가 나왔다고 하면은요, 두 변수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0.2에서 0.4 사이면은요, 매출액과 광고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낮다. 0.4에서 0.6 정도면은요, 두 변수 또는 별량 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문사회과학에서요, 통상 0.6에서 0.8 사이면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0.8 이상이 나오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통계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다음은 결정계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결정계수. 자, 이 결정계수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R 스퀘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요. 0에서 1 사이로 되어 있죠. 자, 이 상관계수에서 나왔던 값, 즉 R이죠. 이 R의 값을 제곱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죠. 1을 제곱해도 1이죠. 따라서 결정계수는 항상 0과 1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 회기식의 적합도. 나중에 회기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만, 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회기방정식은요, 평균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회귀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과거 이 유전의 법칙을 연구하던 중에 키가 큰 부모님이 계신다면 결국은 작은 키의 아들 또 작은 부모님이셨다면요, 큰 키의 자녀로 이렇게 돌아간다, 회귀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회귀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여기서 회귀식의 적합도를 의미하는 것이 결정계수다. 따라서 제곱승을 하면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1에 가까울수록 설명력이 높다. 즉 광고비가 매출액을 충분히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1에 가까울수록 바람직한 회귀선을 뜻한다. 즉 이러한 회귀식이 나왔다고 했을 때에 이 회귀식이 즉 현재 매출액과 광고비 사이죠. 그러면 이게 광고비라고 하면은요, 여기는 매출액이 되겠죠. 따라서 광고비 얼마일 때 매출액 얼마, 광고비 얼마일 때 매출액 얼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즉 기울기가 거의 1일 때에는 아주 바람직하게 잘 설명해주는 회귀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되어 있죠. 자, 매출액과 광고비 사이의 독립변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광고비가 되겠죠. 종속변수는요, 매출액이 될 겁니다. 종속변수의 의미는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된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독립변수인 광고비에 의해서 변하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결정계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종속변수의 총변동 중에서 회귀 직선에 의해 설명된 변동의 비율, 즉 이렇게 되는 거죠. 회귀 시기에 이렇게 회귀 시기 됐다면 1이라고 한다면요. 설명력이 100%죠. 즉 광고비 1을 투자하면은 매출액 얼마, 광고비 2를 투자하면 매출액 얼마, 정확하게 이 회귀 시기 모든 경우의 수, 즉 총변동 그 중에서 이 회귀 직선에 의해서 모두 설명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조금 다르게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요. 이러한 추정한 회귀 직선이 결국은 얼마나 표본을 잘 나타내어서 설명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 즉 독립변수들이 이 종속변수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바로 결정계수인 것입니다. 다음은 통계적 유의성 판단이 있죠. 실제 상관계수나 결정계수가 어떻게 나왔더라도 통계적으로 이게 유의미한지 또는 무의미한지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분석표 조금 이따 뒤에서 보시겠습니다만 분산 분석표의 P값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P값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요. 가설, 즉 가정이 틀릴 확률을 P값으로 규정하고 계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P값이 유의수준, 즉 95% 신뢰 수준 또는 0.05의 유의수준보다 작으면은요.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우리가 영구가설, 즉 대체가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영구가설을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P값을 기준으로 한다. P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통상 95% 신뢰 수준에서 우리가 통계 유의 분석을 한다고 했죠. 따라서 유의 수준 0.05보다 작으면, 즉 P값이 작으면은요.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체가설을 채택한다고 하는 이 바로 P값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P값과 더불어서 T값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고 결정을 합니다. 참고로 P값은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요. 즉 0.05보다 낮아야 됩니다. 반면 T값은요. 95% 신뢰 수준 기준 할 때요. 1.96보다 높아야 됩니다. 상반되죠. P값은 0.05 이하로 나와야 되고 함께 유의성 여부를 판단한 T값은요. 1.96보다 항상 높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왜 1.96이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다음에 상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는요 실제 엑셀을 통해서 표준 편차, 분산, 공분산, 결정계수 등이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변수, 변량 1, 2, 3, 4, 5라고 하는 변수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광고비가 되어도 될 거고 그죠?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 1, 3, 4, 5의 합계가 얼마겠습니까? 당연히 15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변량의 현재 개수는요. 5개입니다. 그래서 n은 5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에버리지 해서 전체를 쭉 드래그 해주면은 바로 3이라고 구할 수 있죠.
단순 계산을 하셔도 전체 합산 15를 개수 5로 나눠주면 평균은 3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요. 물론 엑셀에서는 이렇게 F2를 눌러서 보시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 범위, 별량이죠. 범위를 쭉 드래그 해주시면 자동으로 구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실제 이제 수작업으로 여러분들은 계산을 해봄으로써 어떤 게 어떻게 표준 편차가 구해지고 어떻게 분산이 구해주는지를 반드시 학습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평균이 3으로 구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먼저 편차를 계산을 합니다. 편차는 이 별량, 즉 1 빼기 평균입니다. 그래서 편차를 보시면 수식 입력줄이나 또는 F2키를 누르시면 되죠. F2키를 눌러보시면 자, 별량 1 빼기 3 마이너스 2가 되죠. 2 빼기 3 마이너스 1입니다. 3 빼기 3은요 0이겠죠. 4 빼기 3은 1, 5 빼기 평균 3은요 2가 됩니다. 여기서 편차의 구성을 잘 보시면 평균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이 구성이 되죠. 결과적으로 이 편차의 전체 합산을 하면요 제로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통계학에서 0이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특성을 반영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음수가 있는 편차를 제곱을 하는 겁니다. 즉 양수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분산을 구하기 전에 편차를 제곱승을 합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은요 4가 되죠.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요 1이 됩니다. 0을 제곱하면 0이고 1을 제곱하면 1, 2를 제곱하면요 4가 되죠. 여기서 이제 작업 편의상 이 편차의 제곱을 합산을 해봅니다. 그러면 10이 나오죠. 그래서 이 별량과 편차 또는 편차의 제곱승을 합산을 하면은요 이런 식으로 구해질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는데요. 앞서 엑셀에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샘플인 경우인지 모집단인 경우인지를 구분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현재 이 별량, 이 데이터가 모집단에서 가져온 전체 집합인지 그렇지 않으면요 샘플을 통해서 구한 변수인지에 따라서 표준 편차나 분산의 값은요 서로 다르게 계산되어 있죠.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집단인 경우와 샘플인 경우가 서로 다르다. 모집단의 경우는 현재 n은 5죠. 그렇지만 샘플인 경우요 계산은요 n-1로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자유도 개념 때문에 그랬죠. 자유도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 모집단의 정확한 표준 편차나 분산 등을 계산해 줄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n-1개 즉 5 빼기 1 한 4개만 자유롭다라고 하는 개념을 했죠. 그래서 그러한 자유도의 개념을 적용을 시켜서 실제 계산이 달라진다. 결과값도 당연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편의상 모집단을 한번 볼게요. 엑셀에서 제곱승을 하라고 하는 명령어는요. 자, F2를 눌러볼까요? 파워라고 해놨죠. 파워 C10. 자, C10이 뭡니까? 자, 이거죠. 표준 편차라 되어 있죠. 그죠? 표준 편차를 제곱승한 값이 바로 분산이죠.
즉 표준 편차를 재곱성하면은 분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이 2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게 편차의 제곱. 자, 편차의 제곱 10이죠. 10을 뭘로 나눴겠습니까? n으로 나눈 겁니다. 자, 이 10을 n으로 나누면 뭐가 됩니까? 분산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요. 1.41이 나오죠. 자, 루트 2의 값은 1.414로 기억을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샘플인 경우는요. n-1을 적용한다 했죠. 즉 10 나누기 n-1 4가 되겠죠. 10을 4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분산은 2.5가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자, 루트를 씌우면요. 1.58이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얘를 제곱성하면 얘가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계 전반을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표준 오차를 한번 구해 볼게요. 표준 오차는 루트 n분의 s입니다. 즉 표준 편차입니다. 루트 n의 값은 얼마겠습니까? 자, 이 보시면은요. sqrt라고 하는 함수명을 쓰죠. 자, sqrt b9입니다. 자, sqrt b9. 즉 루트 n은요. 5를 루트 씌우면 2.24가 되죠. 편의상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계산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전체 표준 오차의 값은 루트 n분의 s였습니다. 그러면 0.71은 어떻게 나와집니까? b 10의 값, b 10의 값, 즉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를 d11, 즉 루트 n의 값으로 나눠주면 0.71이라고 하는 표준 오차가 구해집니다. 표준 편차와 다르죠.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가의 수치였습니다. 근데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개의 평균이라고 했죠. 샘플링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거 아니죠. 샘플링을 무작위 반복 추출했을 때에 실제 모평균과 이 표본 평균 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적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의 값이기 때문에 n, 즉 샘플의 크기를 충분히 크게 한다면은 전체 값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한 실제 모 집단에 대한 특성을 반영해주는 것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샘플을 충분히 늘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참고로 이제 변동계수라고 하는 것 한번 언급은 했습니다만 단순하게 표준 편차만을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해서 평균으로부터 가까이 모여져 있는, 즉 표준 편차의 값이 작은 것이 훨씬 더 잘 분포가 된 것이다라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동계수는요. 자, 먼저 공식을 한번 보실까요? 자,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었죠.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백분위로 구한 것이 변동계수입니다. 즉 표준화를 시키는데 상대적으로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단순한 표준 편차를 가지고 두 집단 간의 예를 들어서 성적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변동계수를 구해서 변동계수가 적은 것이 더 평균을 중심으로 밀집도가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결정계수까지 구하는 것을 쭉 살펴보시겠습니다. 앞서는 별량이 1개였죠. 이제는요. 별량이 2개입니다. 즉 광고 횟수와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를 통한 결정계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를 학습하시겠습니다. 광고 횟수를 예를 들어서 4, 5, 7, 8, 8, 10 이라고 하는
n이 6이죠. 6번에 걸쳐서 이렇게 실제 데이터 값이라고 했을 때에 그때의 매출액은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즉 4번 노출했을 때요 매출액이 21, 단위는 크게 의미가 없겠죠. 여기서는요 5번 했다고 했을 때 22, 7일 때는 25 등으로 분포가 되었다고 합시다. 자, 이제 편의상 여기서 이제 먼저 합산을 구해봅니다. 42는 4, 5, 7, 8, 8, 10 전체 합산이겠죠. 그 다음에 매출액의 합산은요 쭉 썸을 하면은 174가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평균을 한번 구해볼까요? 평균 N은 지금 6이죠. 따라서 평균은 6, 7에 42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 다음에 Y의 평균은요 29입니다. 우리가 독립변수, 즉 광고 횟수와 종속변수, 매출액 간에 현재 어떤 통계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를 연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산을 먼저 구합니다. 분산은 앞서 한번 계산을 해보셨죠? 자, 4는 어떤 계산 방식에서 나옵니까? 2, 8, 자, 2, 8, 24죠. 나누기 A7, 즉 N의 값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분산의 값을 구하였습니다만 앞서서 연습을 해보셨지만 이 광고 횟수에 따른 편차의 제곱성의 합산으로 n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x의 편차를 한번 구해보세요. 평균이 7이죠. x의 경우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어떻게 나옵니까? 4 빼기 7이죠. 마이너스 2는요. 5 빼기 평균 하면은 마이너스 2 나옵니다. 7 빼기 7은요. 0, 8 빼기 7은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양수화 작업을 시킨다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제곱성합니다. 9죠. 마이너스 2를 제곱성하면요. 4. 그 다음에 3을 제곱하면 9. 양수화를 시키고 그 다음 합산을 하면 24가 됩니다. 그럼 x의 분산 값은요. 24를 n의 값, 즉 6으로 나눠주면 4가 도출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y의 편차를 먼저 구할 수가 있죠. y의 평균은 29로 계산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21 빼기 29 하면은 마이너스 8, 22 빼기 29 하면은 마이너스 7 쭉 계산을 해서요. 그 다음에 양수화 작업시킨다 했죠. 88에 64, 77, 49 이러한 y 편차의 제곱의 합산 258을 6으로 나누어 주면은 분산의 값인 43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서요. x 편차, y 편차의 곱을 구하는 겁니다. x 편차와 y 편차의 곱, 즉 이 값과 이 값의 곱 3, 8, 24 되죠. 27, 14 0은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1, 4, 4 나오죠. 역시 1, 7, 7 나옵니다. 3, 8, 24가 나오죠. 자, 이 x와 y 편차 곱의 합, 즉 73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와 y의 표준 편차의 곱을 계산을 먼저 해볼까요? 그 전에 물론 이 분산을 루트 하면은 표준 편차가 구해지죠. 4 루트는요 2가 됩니다. 43을 루트를 씌우면요
6.6이 나오죠. 참고로 sqrt 43의 값을 계산을 하면 엑셀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편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xy 표준 편차의 곱, 즉 이 두 값이죠. 2.0 곱하기 6.6을 계산을 시키니까 13.1이 계산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분산 공식을 적용을 해보세요. 자, F2를 눌러볼까요? H8을 A7로 나누었죠. 자, H8의 값 뭡니까? 이거죠. X, Y 편차의 곱의 합산입니다. 73이죠. 따라서 73을 6으로 나누어 주면은요 12.2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공분산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결합 확률 분포, 즉 X와 Y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두 결합 확률 분포를 이루는 두 확률 변수가 변화하는 양상을 측정하는 척도를 공분산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두 변수가 동시에 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보자는 거죠. 두 변수의 편차의 곱이니까, 그죠? 곱의 합산을, 즉 곱한 값의 평균이 되는 거죠. 이것이 공분산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은 상관계수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조금 전에 구한 공분산이죠. 자, 이 공분산을 뭘로 나눠놨습니까? B, 자, 10이라 되어 있죠. 이거죠. X와 Y의 편차의 곱, 그죠? 표준 편차를 구해서 그것을 곱하기 하는 것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상관계수, 즉 광고 횟수와 매출액 간의 상관관계를 표시해주는 상관계수 R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정계수는 단순하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얘를 제곱승한다 되어 있죠. 0.93 곱하기 0.93을 하면은요 결정계수 R 스퀘어 값이 나와집니다. 우리가 결정계수가 0.8 이상이면 두 변수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광고 횟수와 매출액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에서 어느 정도 광고비를 투입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할 때요,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해서 적절한 광고비 투입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